자, 오늘 이 밤의 시간은 로제타 시어도홀 5번째 시간입니다. 건 주제 제목은 드디어 조선의 땅에 도착하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사진 한번 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몇 분마다 우리가 사진을 봐서 아마 여러분들은 좀 많이 친숙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1865년 꽃다운 25살 때 조선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로제타 홀은 1890년 25살 때 8월 21일 그의 고향 이제 뉴욕주에서 떠나 조선으로 향합니다. 떠나는 날 밤에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로즈벨트를 이미 연세가 86살이 된 거 연로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에 그녀의 일기 속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먹먹하고 눈물이 나서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더 컸기에 아버지와 깊은 포옹으로 대신을 하고 고향 집을 떠나 조선을 향하여 떠납니다. 로제타는 의로 선교를 하였던 뉴욕으로 할렘가에 가서 자신을 사랑하는 닥터 제임스 홀을 만나서 조선으로 보낼 짐들을 붙이고 마지막 제임스 홀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요. 11일 동안의 미 대륙 횡단을 가로질러 1890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날 바로 일본 요코하마로 가는 전기선 오세아니코를 타서 이 배에서 20일 동안의 태평양을 가로질러 항해를 했는데 그녀는 심한 뱃멀미로 말미암아 토하고 뒹굴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9월 24일 날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을 만나서 잠시 또 조선에 대한 소식과 동향을 듣습니다. 10월 10일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합니다. 10월 12일 오후 5시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 항구로 떠나는데요. 그 다음날 10월 13일 아침 8시경에 마침내 그녀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기도했던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자, 그때 그녀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아침 8시다. 이 맑은 아침에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곧 안양의 항구인 제물포에 도착을 한다. 땅에서 바다로 이어진 나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이제 곧 끝나고 나의 일터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닿는다. 주님의 눈이 나와 함께 계셨고 이곳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모든 근심과 수고는 사라질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제물포에서 한양까지 가마로 가는 여정이 총 8시간 당시에 걸렸다고 그래요. 가는 길에 중국의 한 호텔에서 둘러서 하루를 자고 갑니다. 당시 로제타가 본 조선의 첫 모습,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제타가 본 조선의 모습인데요. 자,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일본인과 중국인이 있다. 사실 그들이 조신들을 밀어내거나 적어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받았던 첫인상은 조선은 참으로 넓고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런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뒤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며 이러니 이제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마치 조선의 식민지가 이미 된 것처럼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집니다. 자, 다음 사진은 AI로 칼라로 복원한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 칼라로 복원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로제타가 제물포에서 한양으로 가는 여정 중에
신기하게 바라본 또 모습을 그의 일기에 담는데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가마꾼들이 있었는데 한 조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명이 메고 가다가 이렇게 앞뒤로 가다가 이제 힘들면 그 4명이 또 교대로 그렇게 지고 가는데요. 로제타가 참으로 신기하게 본 것은 이제 교대할 때 잠깐 스탑해서 그래서 이제 교대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교대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가면서 기가 막히게 교대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로제타가 자신을 싣고 가는 그 모습에 당시 이제 조선에 온 이제 의료 선교사, 닥터들, 교사들은 뭐 이제 고종이나 조선 정부에서 볼 때도 참 대단한 인물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조선에서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선교에서 또 본국에서 어떤 사람은 자비로 어떤 사람은 또 외국 선교에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조선 정부나 고종에 볼 때는 상당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고마운 표시로 가마꾼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마꾼을 보내줬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로제타가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사람이 이렇게 쉬지도 않고 8시간 계속 가는 걸 모습을 보고 여러 번 부탁해 나도 걸어갈 테니까 좀 내려달라고 내려다. 그런데 그 가마꾼들이 우리가 내려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걸어간 모습을 통해서 로제타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순수한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890년 10월 14일 2시 30분에 한양에 도착합니다. 로제타는 한양 당시 선교사들이 있는 정동에서 스크랜턴 여사를 만나는데요. 이미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로 온 그 스크랜턴 여사로부터 친절한 환영을 받고 이제 함께 기거하고 또 선교할 또 이렇게 집을 소개받습니다. 로제타는 그 다음 날부터 스크랜턴 여사를 도와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그녀는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의료사역, 선교,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그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감명을 받아 자신의 선교의 롤 모델을 스크랜턴 여사처럼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랜턴 여사는 똑똑하면서도 순수하고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로제타를 나이가 어리지만 존경하고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로제타가 조선에 처음으로 선교한 곳은 보구 여관이었는데요. 당시 보구 여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었고 이 병원은 스크랜턴 여사가 끈질긴 노력과 헌신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당시 그의 헌신과 요청에 따라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가 이름만 지어줬습니다. 후원은 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지어줬는데 자, 제가 보구 여관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보구 여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이 나중에 발전해서 2대 병원이 2대 대학교 병원이 되기도 하고 또 목동 병원이 되기도 하죠. 자, 보구 여관 이름의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 이제 알아맞히는 분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 밑에 있는 선물. 자, 보자가 무슨 보라 그랬나요? 자, 아는 사람 보호하고, 구자는 구하고, 그럼 여관은 여자들이 구하는 곳, 여자들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당시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스크랜턴 여사가 오직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을 그렇게 짓기로 했고 마침 허가가 났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을 구하고 보호하는 병원이라 그래서 명성황후가 보구 여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로제타는 조선에 거의 한 50일 동안에 그 먼 여정 가운데 여정에 여독도 풀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시차가 12시간이 있죠. 또 시차 때문에 해롱해롱 하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10월 15일 날 곧바로 진료에 들어갑니다. 그녀가 진료한 과목은 전 영역이었는데 당시 스크랜턴 이제 선교사는 사실은 의사가 아니었죠. 그는 이제 아들 스크랜턴 닥터를 따라와서 이제 선교를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워낙 바쁘게 다니셨고 병원 일은
이제 로제타가 전적으로 다 맡았었는데요. 당시 여의사가 본인 하나밖에 없었고 간호원도 없었고 약사도 없었기에 그녀는 때로는 의사로서, 때로는 간호사로서, 때로는 약사까지 약을 다 조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내과를 맡았고 또 외과를 맡았고 치과를 맡기도 하고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하고 저녁 7시 30분에 당시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또 그렇게 피곤한데도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얼마나 그녀의 신앙이 독실하고 순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 10월 17일 날 이 보구여관을 거의 혼자서 운영해 나가다시피 그때 합니다. 당시 한번 사진 보시죠. 당시 이제 보구여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퀴즈가 나갑니다. 자, 이 사진에서 로제타 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가운데로 말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오늘 맞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시죠? 예, 이분이 바로 로제타 홀인데요. 사진을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예, 좀 확대 안 되나요? 예.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이렇게 추리 밑에 선물 하나 골라가세요. 예, 밑에 거는 어린아이 거고 위에 거는 어른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또 기회를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가 누굴까요? 제가 그동안 선교사들에 대하여 제가 시간 나눌 때 여러 번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자, 힌트가 나갑니다. 13살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말하면 손 들어보세요. 김점동이라 그러려고 그랬죠. 그죠? 그 뭐라고 말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김점동이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꿔요? 박에스더로 바꾸는데 당시 이제 스크리튼 여사의 가사를 돌보다가 13살 아이가 이화 학당, 요즘 여러분 이대 나오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선교사들이 아무나 다 받았습니다. 그때 팔을 벌리고 나갔던 많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다 지성인들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점동 13살 어린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름을 박에스더로 바꿉니다.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 하면 슬로건 딱 두 가지가 떠오르죠. 뭐하면 말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또 다른 하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나중에 박씨 가진 박유성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요. 이제 미국 따라 성을 남편 따라 박씨로 바꾸고 이름은 세례받은 계명 에스더로 하는데 그녀가 이름을 에스더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로제타에게 통하여 그녀는 복음도 받아들였고 또 로제타가 어린아이 김점동 오갈 데 없는 아이를 거두면서 너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비전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너를 귀하게 쓰시지 않겠느냐,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런데 내가 너를 내 딸처럼 내가 잘 도와주고 너를 내가 가르치고 너가 그릇이 되면 내가 유학까지 보내줄 테니 열심히 와서 배우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배우는데요. 총기가 있고 또 열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로제타의 후원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여자의과대 병원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여자 의사가 되죠. 위대한 인물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점동이 바라볼 때는 김점동이가 가장 존경하는 여자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로제타, 한 사람은 스크랜턴 여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라볼 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사는 이런 나라에 저렇게 잘 사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우고 이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온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나도 이제 선생님처럼 또 스크린턴 할머님처럼 나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학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서원했던 것처럼 따라 사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이 김전동만 따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제타는 조선에서 여성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한 가지 이상하면서도 놀랍게 여긴 것은 조선의 여성들은 당시에 이름들이 없었다라는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권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뜻했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제타가 볼 때 첫 번째는 오직 가부장적 제도와의 집안에 이렇게 가계를 계승할 아들을 낳는 게 목적이었대요. 이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성을 낳으면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아들을 낳아야 하는, 심지어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후첩을 두어서라도 아들을 낳는 여성의 존재 목적이 아들을 낳는 가문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여겼고, 두 번째는 제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참 망설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시죠. 그럼 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을 낳는 개성의 수단으로, 두 번째는 뭘까요? 성적인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여성들의 인권과 그 보호를 기독교가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제 학원 사회 갈 때 이제 그 청년들에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 정말 이렇게 지금은 남성보다도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자, 1890년 10월 21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그들은 작은 애 혹은 애뿐이라고 불렀는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야만 창식이 엄마 같은 아들의 이름을 따라 누구의 엄마라고 불리웠다.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을 낳아야 어떤 경우는 인연이 전연이 뭐 이런 식의 부르기도 하고 무슨 댁 상주댁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당시 얼마나 여성들이 그런 참혹한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제타의 10월 22일 날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 하루 만에 환자가 50명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아직 간호원도 없고 혼자서 환자를 맞이하고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치료를 하고 돌보고 약을 주유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로제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치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제타는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당시 스크린턴 여사에게 부탁했고 또 스크린 여사가 또 이대를 2호 학당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찾아보고 지원자를 요청했는데 이틀 있다가 10월 24일 날 두 아이가 지원했습니다. 그 한 아이가 바로 13살인데 누굴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누구라고요? 점동이. 김점동이가 손을 들었고, 한 아이는 점동이의 친한 친구 있는데 일본 아이 오와카라였습니다. 둘이가 와서 이제 로제타를 돕겠다고 한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김점동은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가 되고 이름을 이제 박에스더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13살임에도 불구하고 로제타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밤에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이제 동생 같은 나이 사이가 불과 12살 차이 나지만 당시 조선의 풍습으로는 조선의 여자들은 낮에는 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낮에 왕진을 갈 때 여자 김점동이나 오와가라를, 오와 일본 애니까 점동이를 데려가지 못하고 낮에 갈 때는 주로 오와가라를 데려갔고, 일본 아이니까 밤에만 김점동이를 데려가서 왕진을 봤다 그럽니다. 당시 로제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환우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는데,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소위 전염병들이었습니다. 이 전염병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일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병들이 바로 자궁 내 혹이 있는 것, 의외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내장, 은청이, 그리고 종기. 특별히 당시 종기가 있는 환우들은 피부에 고름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이 고름을 짜내는 일도 로제타의 일이었습니다. 1891년 1월 25일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날은 사실 쉬는 날이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주일학교 가서 봉사할 정도로 그녀의 헌신과 믿음은 참으로 지칠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예비 신자인 김점동과 자신을 도와주던 봉순 오마니, 이 봉순 오마니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번에. 어쨌든 6명이 세례식을 지켜보면서 가슴 벅찬 이제 복음의 열매를 안고 함께 기뻐합니다. 오후 4시쯤 되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추운 날씨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에 돌아오자 급한 환자가 왕진을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왕진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갑니다. 그날 왕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일기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밤 공기가 어찌나 사나운지 어젯밤에 통증이 무척 심했던 내 목이 더 아팠다. 결국 왕진 요청이 있어서 오와 가와를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소녀의 종기가 적당히 골마 있었다. 조선 고약은 효과가 제법 좋다. 잠깐 여러분 고약 뭔지 아시나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고약 뭔지 아세요? 자, 조금 나이가 있는 분 아시죠? 까만, 그런 까만 약인데요. 재료가 뭐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어디가 이제 골무면 고약을 탁 바르는,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인데요. 이어서 읽습니다. 조선 고약은 효과가 제법 좋다. 종기를 절제하니 구름이 어찌나 심하게 쏟아지는지 파론소 용기에 가득 차고도 흘러내려서 내 옷까지 묻었다. 고름통을 비운 뒤 다시 고름을 받았는데 또다시 파론수 용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많은 양의 고름은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고통 속에 있던 가엾은 소녀는 이제 편안해졌다. 편해진 아이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 이 소녀가 사는 집은 어제 조대비의 조카 딸을 위해 왕진 같은 대감댁과 어찌나 대조가 되는지, 땅에 불을 듯한 낮은 지붕에 종이로 바른 작은 문짝 하나, 방바닥도 바르지 못해 짚이 깔려있는 초가삼견에 더러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딸을 둔 가난한 부모는 나에게 많이 고맙소 말했다. 가난한 그들을 감사하는 마음만은 어느 누구도 못지않게 풍족했다. 그 다음 있습니다. 약과 전도 책자를 주며 내일이라도 가능한 빨리 보러 오겠다고 했다. 내 목은 오늘 저녁에 더 나빠지진 않았다. 하지만 편도선에 또다시 하얗게 농양이 앉았다. 구강 교양같이 보인다. 요즘 먹지 못해서 마시는 것에 의지해 살고 있다. 오 주여, 제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시 보고유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각자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병원비를 지불했는데요.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하는 서민들은 주로 병원비를 식량, 쌀, 보리, 밀 이런 거로 이제 병원비를 냈고, 이 식량조차도 낼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산에 가서 땔감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약값에 대해서도 형편이 되는 환우와 가족에게는 약값을 청구했지만 꼭 병원비를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형편껏 받았는데요. 로제타가 조선에 와서 조선 백성들에게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조선 사람들은 매우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어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꼭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조제타이가 가져온 감사의 품목들은 주로 계란 몇 알, 어떤 사람은 계란 하나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감, 그리고 종이로 만든 부채, 그리고 돗자리 등이었는데 어떤 이들은 가끔 닭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닭을 가지고 와서 한 소년이 고름이 가득 차서 심한 종기로 고생하였는데 로제타는 치료를 해서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울먹이면서 만약에 내가 몸이라도 팔아서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란 10개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로제타는 그의 어머니에게 받은 계란 10개를 그 어떤 부유한 양반으로부터 받은 비싼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1890년부터 그 다음에 1891년 7월이 되었을 때 이제 로제타가 조선에 온 지 이제 거의 한 10개월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을 파송한 북감리교회 해외 여선 선교부에 의무적으로 선교 보고를 써서 보냈습니다. 불과 조선에 온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이제 그녀가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역사적인 사료로 남아 있는데요. 10개월 동안 치료한 환자가 무려 2,359명이었고 82번의 왕진 치료가 있었고 35명을 입원해서 장기 치료를 하였고 처방전 발행은 6,000건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와하도록 하죠. 10개월 동안 실로 혼자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 살인적인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낮에 길에서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여자들을 위해서 나는 저녁 시간에도 진료소를 열고 싶고 도시의 다른 곳에 하나의 진료소를, 당시만 하도록 한양 정동에서만 이런 진료를 받았으니까 그 외에 외곽 지역에 또 시골은 전무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 곳의 진료소를 또 열고 싶고 그리고 성의 바깥에 한 개를 더 개설하고 싶다라고 기도했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대로 1892년 그가 조선에 온 지 그 1년 반 정도간에 동대문 옆에 진료소 하나를 개설했는데 그 진료소를 소위 볼드윈 진료소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바로 이제 당시 볼드윈 진료소인데 이름이 볼드윈이라고 한 거는 당시에 감리교인이었던 알프레드 볼드윈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전에 헌금을 하였기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드윈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 이 병원은 당시 여성들과 소아 어린아이들만 전적으로 치료를 해줬는데요. 자, 이 병원이 나중에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의 이화 의과대학 의과대학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이제 좀 사진을 크게 좀 이렇게 좀 더 멀리 해주세요. 전체가 좀 더 볼 수 있도록. 자, 여기 이제 이게 이화의자대학 병원인데요. 자, 크게 보시면 그 앞에 하나의 그 우리 한옥 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죠. 자, 이 건물 노란색에 있는 게, 자, 이 건물 이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보구여관. 보구여관의 이름의 뜻, 보호하고 구하고 여자들을 관리하는. 이게 바로 발전을 해서 그 이화 학당은 이화 여대가 되고 그리고 보구여관은 이화 여대의 의과대학 병원이 됩니다. 로제타 선교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유독 좋아하고 기도하고 믿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일반적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네 알의 열매가 맺힐까요? 예, 많이 맺힙니다. 한 600알, 700알이 열매를 맺힌대요, 일반적으로. 근데 좀 약간 환경만 좋게 하면 1000알이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열악하면 한 600알, 700알. 뭐 죽는 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으면. 그런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1500알까지 맺힌다는 거예요. 로제타는 우리나라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믿었던 이 말씀 속에 몇 개의 열매가 있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선교했더니 지금 14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 1500알 이상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닐까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학교에서 나오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힘을 당했던 한 어린 소년 25살에 하나님의 밀알이 조선에 와서 했던 일은 실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보며 사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 또 많은 기적의 밀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